상가들은 무슨 먹는 것을 위해서는 게 아니고 정신적인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살기 위해서는 그 시대 또 역사의 흐름 이런 것을 탐구를 해서 그것을 올바른 거, 옳은 거, 버릴 것은 버리고 좋은 것, 해석할 수 있는, 잘 살 수 있는, 정신적으로 잘 살 수 있는 이런 점을 포착을 해서 야동 되겠다. 한민족 하면은 우리 민족의 그 장점, 우리의 그 본질 이런 것을 탐색을 해서 이것을 작품으로서 표현하는데 이 작품을 표현한다는 말이 강조하고 싶습니다. 남석, 안수길. 병고와 가난 속에서도 만국의 역사와 한을 껴안고 신음하면서 탐구하는 자세를 잃지 않았던 작가. 안수길이 조국을 떠나 젊음을 보낸 북간도는 그에게는 영원한 고향이자 무거운 짐이었다. 우리 민족의 만주 체험을 담고 있는 대하소설 북간도를 완성하기 위해 그는 20여 년의 산고를 겪어야만 했다. 그에 의해서 새롭게 자리매김된 북간도는 모든 것을 빼앗기고도 살아남아 아름다운 우리 역사의 그리운 이름들을 다시 불러 세운다. 선생님께서는 북간도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아버님은 상당히 자부심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것은 그 작품은 아버님밖에 쓰실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거든요. 그 만주에서 기자 생활을 하실 때 취재한 것 또는 목격한 것,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우리 이민들의 그 삶, 투쟁, 저항 이런 것을 거의 다 담았죠. 그런 체험은 다른 분들은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을 꼭 돌아가시기 전에 작품으로 써서 남겨야겠다 해서 최대의 과학으로서 생각을 하고 썼죠. 그리고 이 작품을 쓰실 때는 목욕제기 하시고 아주 경건한 마음으로 이 작품을 쓰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결과가 어떤지 그건 결과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네. 아이고, 집이 참 많이 변했군요. 그전에는 이제 여기가 이제 디귿자로 되어 있는데 한옥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쪽 방이 아버님이 집필하시던 방인데 마치 열차같이 됐다고 그래서 그렇게 표현들을 하는 그 제자분들도 계셔. 지금은 감히 이렇게 중간에 소설 북간도는 담배 연기 자욱한 이 서재에서 씌어졌다. 그의 나이 49세. 북간도를 떠나온 지 14년 만에 그는 비로소 4대에 걸친 간도 이민사를 풀어내기 시작한 것이다. 구한말 함경북도 일대에 흉년이 겹쳐 굶어 죽는 사람이 속출하자 농민들은 국경을 넘어 간도 땅에 농사를 지으러 가기 시작했다. 조정에서는 청나라와의 분쟁을 두려워하여 백성들이 두만강을 건너는 것을 엄하게 막았다. 그러나 굶주린 농민들은 삼엄한 경비를 뚫고 밤을 틈타 간도의 기름진 땅을 일구러 가곤 했다. 간도에 정착하기까지 우리 민족의 눈물겨운 순환과 투쟁을 그린 대하소설 북간도는 이한복의 사이섬 농사에서 시작된다. 걔가 어찌 저리 짖는가?
오늘은 가만히 누워 계시지 않고 술락꾼에게 들킨 게 아니네. 너 이놈! 간밤에 어디에 갔던고? 사이섬에 갔습니다. 사이섬에 무엇하러 갔던고? 농사를 지으러 갔습니다. 농사를 지으러 갔다고? 네, 이놈! 농사를 지으려면 낮에 갈 것이지. 하필 밤중에 웬일이며? 사이섬은 불모의 땅이라 했거늘. 무슨 농사였고? 예, 사려 갔습니다. 밤에 간 거는 낮에는 바빠서리 한가한 틈을 당기고 불모의 땅이라도 새는 잘 자랍니다. 무엇이야? 다시 한번 말해보라. 자백을 하고 용서를 빌까? 차라리 할 말이나 해보고 죽자. 바로 되겠습니다. 지난 밤에는 사이섬에 간 게 아니라 강 건너에 갔습니다. 강 건너에 왜 갔느냐? 농사를 지으러 갔습니다. 월강죄를 모르는 거 죽을 각오를 했습니다.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바에서 늙으신 오마이와 어린 처자들에게 한 끼라도 배불리 먹여보자는 작정이었습니다. 식구들이 모두 굶주리느냐? 사또님은 눈두개도 없습니까? 듣거라. 그럼 네 말대로 내가 청명관이라 하자. 그럼 내 귀에 들려줄 말이 있고 내 눈에 보여줄 물건이 있단 말이냐? 예, 보여드릴 것은 강 건너가 우리 땅이라고 새겨있는 빗돌이고 들려드릴 것은 나라에서 어째서 강 건너 우리 땅인 무인지경에다가 옥토를 두고서리 몇 해를 내리 백성을 굶겨 죽이냐는 겁니다. 강 건너는 우리 땅입니다. 우리 땅에 우리가 가는 거이 무엇으로 월감죄가 됩니까? 그 빗돌이 있는 곳을 아느냐? 예, 그 빗돌에는 강 건너가 우리 땅이라고 똑똑히 적혀 있습니다. 그곳에 나와 함께 가볼 수 있겠느냐? 예, 사도 모시고 가겠습니다. 100번이라도 1000번이라도 모시고 가겠습니다. 이 한복은 드디어 총성보사 이정래와 함께 백두산 정계비를 찾아 나선다. 굶어 죽느냐, 월강죄를 범해 죽음을 당하느냐, 백성들의 절박한 생존 문제 앞에서 총성보사 이정래는 참담한 마음이 되지 않을 수 없었다. 박토에서 허덕이는 북부 육진의 농민들에게 삶의 활로를 열어주는 길, 그것은 비옥한 땅 만주로의 이주를 허락하는 것뿐이었다. 두만강 연안을 겹쳐하는 백두산 동쪽 줄기를 짚으며 나무의 바다를 헤엄치듯 건너 까칠봉, 신무치, 무두봉을 지나 살아 움직이는 민족의 영산 백두의 품 안에서 뜨겁게 만나는
관리와 농민. 이한복과 이정래는 험한 길을 함께 걸으며 차츰차츰 천지에 가까워지고 있다. 천지에서 흘러내린 물은 백두산의 자락 곳곳에서 합쳐져 비룡폭포의 거대한 줄기를 이루고 다시 송화강의 도도한 물결로 흘러들어간다. 살아 움직이는 물줄기들의 함성. 이 함성을 발 아래에 거느린 채 정작 천지는 말이 없다. 신화와 전설의 배경이요 그 근원이 됨직한 천지. 우리 민족에게 단군 신화의 원천이 됐던 천지는 만주족에게도 건국 신화의 영감을 주었다. 천지를 둘러싼 영토 분쟁은 1712년 백두산 정계비가 세워진 뒤에도 끊이지 않았다. 천지에서 북동쪽으로 두어마장 내려온 모래밭에 백두산 정계비가 서 있다. 서쪽은 압록강이요 동쪽은 토문강이니 그 분수령 위에 이 비를 세운다. 토문강은 도만강이 아닌 별개의 강이니 송화강 이남의 방대한 지역은 우리 땅이 분명했다. 신새벽 물안개를 가르며 이한복 일가는 북간도로 떠난다. 희망의 땅 사이섬으로. 이제 사이섬 농사는 목숨과 바꾸는 도둑농사가 아니었다. 도만강 건너의 비옥한 농토 전부를 일컫는 이름 북간도. 그러나 이들의 앞에는 숱한 고난과 투쟁의 나날이 기다리고 있다. 중국인, 러시아인, 일본인의 틈바구니에서 조선인의 자존심을 지켜야 했고 청나라 지주들의 착취 속에서 물리적인 삶을 이어가야 했고 마침내는 일본 제국주의 침략에 반대하여 목숨을 건 무장 투쟁으로까지 나아가야 했다. 소설 북간도에서 안수기는 간도 개척민들에게 그리고 독자들에게 어떻게 사느냐라는 물음을 던지고 있다. 네, 안수기 문학은 한마디로 어떻게 사느냐 문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도에서 우리 민족이 어떻게 뿌리를 내리고 사느냐 하는 것을 작품으로 써왔고 그걸 한평생의 주제로 해왔습니다. 이 북간도는 이씨 집안과 장씨 집안이 북간도에 이민을 가가지고 4세대에 걸쳐서 어떻게 그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다룬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사느냐 하는 이 조건이라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우선 청나라 사람들하고 어떻게 싸워서 뿌리를 내리느냐, 그리고 일본 그 세력들하고 거기에서 어떻게 다투어서 생존하느냐 하는 문제를 다룬 거죠. 근데 이 작품은 형태상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그 대하소설 5부작으로 되어 있어요. 그 대하소설의 그 말하자면 그 바탕을 우리 문학사에서 이뤄놨다 하는 것이 이제 형태상으로 볼 때 우리가 지적할 수 있는 거고, 또 하나 우리가 꼭 그 지적해 둬야 될 것은 만주라는 것이 뭐냐 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간도는 연길, 토문, 용정 등 3개의 시와 6개의 현으로 된 연변 조선족 자치주라고 불리운다. 넓이는 남한의 절반가량으로 총 인구 200만 명 중 조선족은 약 80만 명에 이른다. 아름다운 장백산 지구에 자리 잡고 있는 연변은 산 좋고 물 좋은 고장이다. 이곳은 산지의 비중이 크며 비옥한 본지가 산령 사이에 분포돼 있다. 조선족의 인구는 대체로 동쪽에서 서쪽으로 갈수록 그리고 남쪽에서 북쪽으로 갈수록 적다. 이 특성은 그들이 조선으로부터 이주해온 경로와 일치하는 것이다. 만주로 들어온 한국 이민은 1870년대의 개척 이민과 1910년대의 망명 이민으로 나뉘어진다. 1870년대 굶주린 조선 농민들이 비옥한 땅을 찾아 간도로 들어오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청국인 지주들과 싸워 토지 소유권을 획득하고 조선인 자위대를 조직하며 세력을 확장시켜 나갔다. 1910년대 일제 강점기
조국을 품줄 수밖에 없었던 독립운동가들에게 간도는 자유로운 공기를 호흡할 수 있는 땅이었다. 용종 광명고녀의 교감인 부친 안효모가 있던 간도에 안수길이 들어온 것은 그의 나이 14세 되던 해인 1924년이었다. 안수길은 식민지 조국을 떠나 간도에서 문학의 첫 발을 내딛게 됐다. 새 땅의 새 모습을 꽂으며 만주벌판의 흙 속에서 안수길은 두 개의 고향을 가진 작가로 문학적 삶을 시작했다. 두 개의 고향이 조국이라는 하나의 고향으로 합쳐지기까지 오랜 기간 동안 방황한 안수길. 만주의 바람은 맨살을 베어낼 만큼 맵잖아. 나는 이 바람 속에서 습작을 했고 작가로서의 꿈을 키워나간다. 식민지 말기, 말과 글, 이름마저 빼앗긴 국내에서 문인들은 절필을 하거나 변절을 하거나 훗날을 기약하고 작품을 서랍 속에 숨겨둘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만주문단의 작가들은 만주 유일의 우리말 신문 만선일보를 통하여 한글로 된 문학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다. 망명문단을 자처했던 이들 가운데 대표적인 작가 안수길. 만선일보 기자로 있으면서 안수길은 벼, 새벽, 목축기 등의 단편들을 만선일보에 발표했다. 그의 초기 작품들은 이민족 간의 갈등 속에서도 삶에 깊이 뿌리박고 살아가는 조선 이민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그것은 만주에도 우리 한국 사람, 그 당시는 조선인입니다만 한 100만 이상이 있었으리라고 추측되는데 언론기관이라는 건 만선일보 단 하나뿐이에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도 그 한국 사람 유지들 말하자면 들어가서 만들었는데 나중에는 만주국이 되면서는 그 국가의 합병이 병합이 돼가지고 국가의 재원이 상당히 그 보조가 있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당시에 편집국장이라든지 그 문인들이 그렇게 꽤 여럿이 만주에 있었어요. 가랑이 영상섭씨, 박파량, 그리고 여기 지금 말하는 안수길, 그 외에도 그 만주 문단에 관계한 사람들은 여럿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문인들의 출로라는 게 신문사밖에 못 더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글 쓰는 데는 볼몰하지 못했던 감이었는데 그래서 그 만선일보도 후에 그만두는 걸 또 가서 불러오고 자꾸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그 문화부의 기자를 그게 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집에 앉아서 그냥 글만 쓰면 좋겠다. 또 제 생활도 비교적 유복한 편이었으니까요, 그 당시에. 우리 만주계 정민은 예나 지금이나 허미와 함지박밖에 가져온 게 없으나 그 함지박에는 생활이 담겨 있고 그 허미 끝은 거칠은 정서를 돋구기에 넉넉하니 여기에도 문학은 자라났다. 흙에서 깊은 숨을 뿜고 나오는 새 삶의 의지와 새 인생관이 융합된 농민정신의 뿌리박은 문학으로서 저자는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고 있다.
김 여사님 안숙일 선생님과는 어떻게 만나게 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이 어떻게 아마 유감에 알렸는지 어쩐지 다른 친구들하고 만나는 건 그렇게 못 만나게 해요. 그 당시만 해도 학교에가 일 보면서도 아버지들 날 감시를 했어요. 그랬는데 아버지가 앉아서 예예 형수가 너 저 수기로 오란다 가봐라 그래. 그래서 난 지금 모르고 아버지 가라 하니까 지금 나 놀고 싶은 차에 그때 학교 일 보면서도 그래서 갔지요. 가니까 혼자 있을 때다. 방에 혼자 있고 아주 그 수지고 해요. 그럼 뭐 얘기 저 얘기 하다가 당신이 그래 난 참 문학을 해서 문학에 취미 있고 해서 소설 써서 난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는데 내가 신체가 몸이 약하니까 참 이 건강 때문에 늘 이렇게 좌절을 한다고. 그러니까 내 마음에는 아주 그 가련한 생각도 가고 앞에 그 장창하고 자기 재주 있어가지고 얼마든지 발휘할 수 있는데 건강 때문에 이렇다 하면서 누구 날 건강한 사람이 특별하지만 해줬으면 유감없이 발휘하겠다. 그러니까 그냥 전여심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내조하셨습니까? 잡수는 게 편식이에요. 그 고향에서 저 동해바다는 그 생선이 아주 그 싱싱하거든. 낚시를 해가지고 이러는데 당신이 그 거기서 소년 시절에 잡수던 그 생선 생각이 나면 그 즉시로 가서 그걸 구해다가 그걸 의뢰야 잡수자가 진지도 많이 또 소식을 하거든. 그것도 사실 그때 어느 제자분이 동태를 하나 엉글 하나 사왔어요. 그러면 난 오래간만에 그 동태를 가져오니까 내가 끓여 드렸단 말이야. 그래서 난 정성 끓였는데 고향에서 할머님하고 오래 계셔서 우리 할머니 그래도 맛하고 다르다고 막 이렇게 구박을 해. 작가에게 고향은 무엇인가? 고향을 잃은 작가에게 고향은 무엇인가? 단편소설 동태찌개 맛은 안숙일의 뿌리 깊은 실향의식을 담고 있다. 그는 고향의 의미를 평생토록 신음하며 탐구해야 했던 실향의 작가였다. 나의 고향은 함경남도 동해안에서도 이름 있는 해수욕장이 있는 서호진이다. 이곳에서 나는 헤엄치는 법도 배웠고 달밤이면 친구들과 함께 물결이 황금 조각으로 부서지는 달을 희롱하면서 밤미역을 즐기었다. 고향을 추억과 더불어 쓸라치면 한이 없을 것이다. 얼마든지 좋은 곳, 얼마든지 아름다움이 깃들여 있는 곳. 그의 문학에 있어서 고향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 하나는 일본에 의해서 훼손된 식민지 조국이고 또 하나는 우리 민족의 손에 의해 해척된 이민 조국이었다. 일과 휴식, 과거의 기억과 미래의 염원이 공존하는 공간에서 안숙일은 현재의 고향을 찾아야 했다. 고향은 문학 속에서 구현해 나가야 할 영혼의 얼굴이었던 것이다. 월남하셔서 사셨던 것이죠? 네, 그래서 안암동 집이 되죠. 49년 가을부터 6개월을 여기서 겪고 또 한도했다가 또 피난 갔다가 부산 갔다가 고수장에 올라왔었죠. 그때는 여기가 개천이었어요. 개천이고 문화주택이라고 그러면 그 주택들이 쫙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
당시 아버님은 그 경향신문사하고 차장, 조사부장을 역임하셨는데 생활이 좀 어렵고 식구가 많아서 여기다가 구분 가게를 냈어요. 그러니까 6.25 전부터. 이곳에서 전쟁을 맞으셨죠? 네, 6.25를 여기서 보내고 그 다음에 구입할 수복을 여기서 맞았는데 그때 경향신문을 이제 그만두시게 되고 그래서 트럭 회사에 단결하시게 됐어요. 몇 분이 출자하셔가지고 그래서 그때 저를 또 밖에 불러다가 또 사탕떡도 싸주시고 저는 그때 상당히 좋더군요. 그래가지고 그때 작품을 못 쓰셨어요. 그러니까 그래 좀 살도 좀 찌시고 그래서 그게 아마 제3인간형에 나오는 그 조은처럼 자기 사명을 좀 포기했던 또 다른 쪽으로 간 인물이 되지 않았겠나. 부분적으로 그냥 나중에 다시 또 부산 피난 가서는 다시 영산고등학교 가교사에서 저 조사 생활하시면서 작품을 쓰셨죠. 이 민족의 전쟁터가 되어버린 조국의 현실 앞에 선 안수길. 문학의 열망을 버릴 수 없어 병든 몸에 식구들을 이끌고 월남했던 그에게 작가적 진실이란 무엇인가. 현대사의 굴절은 작가 안수길에게 인간에 대한 본질적인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었다. 부산의 피난용산고등학교에서 교사로 생계를 유지하던 그는 시대적 비극의 상처를 받으며 인생관을 변화시켜야 했던 인간들을 관찰했다. 전쟁의 와중에서 작가로서의 사명을 포기하고 장사꾼이 된 조은. 시대적 요구에 응할 수 있는 용감한 여성으로 변모한 미. 사명을 포기하지도 그것에 충실하지도 못한 서. 그의 문학에 있어서 기념비적인 작품인 제3인간형은 바로 안수길 자신의 모습이었다. 만주 체험의 부채를 아는 채 또한 실향민으로서의 죄의식을 감춘 채 더 이상 그는 작가로서 살아갈 수 없었다. 피난 생활에 극심한 생활고가 아로새겨진 아리랑 고개와 자살바위 주변을 맴돌아야 했던 작가 안수길. 상황은 그의 앞에 주어진 것이었을 뿐 그것을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포기한 채 그는 표류해야 했다. 그의 고민은 조은과 석의 얼굴이 겹치는 곳에 있었다. 그것은 언제나 역사의 경륜을 정면으로 마주하지 못한 채 고향을 떠남으로써 문학을 보존하려 했던 그의 뼈아픈 얼굴이었다. 어쨌든 그는 돌아가야 했다. 어떻게 사느냐의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야 했던 것이다. 당시에 내 생각은 김동민 선생이 아마 이론 좀 가르치고 안 선생이 아마 창작 실기를 아마 지도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그 숙제를 내 가면은 숙제를 갖다 거의 전부 다 검토를 하고 그래서 전부 체크를 했다 아주 진지하게 이렇게 강의를 하고 또 이 사람을 만날 때도 상당히 그 선생이라고 하는 떠나서 이 무슨 그 친구같이 말이죠 대하면서 상당히 아주 저는 그 인간적인 매력에 아주 홀딱반했죠. 네. 친구같이라고 하니까는 역시 생각나는 게 있네요. 저희는 이제 강의실 강의보다도 좀 안방 강의를 받았던 적이 더 많습니다. 맞아요. 예, 이제 이 조금 그 떨어지지 않는 곳에 그 안수길 선생님 서재에서 종암동 쪽이죠. 거기서 저희들이 이제 그 바로 이제 강의를 따로 받은 적이 있었는데 몇 명 동인들이 몰려가고 나면은 거기서 선생님은 의뢰에 그 술 내오세요. 그 사모님은 술 잡수시면은 건강에 안 좋다고 술 못 잡수게 하시고 작가라고 하는 것은 작가의식에 항상 투철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문학이 병들면 사회가 병들고 그 얘기를 지금도 가끔 생각합니다. 작품 쓸 때마다. 그리고 하나 인상에 남는 것은 그때 이제 우리 시험을 볼 때는 시험지로 시험을 안 보고 창작 단편소설을 두 편씩 제출해서 그걸로 학점을 냈죠. 그런데 거기서 비학점만 맞으면 어디 가든지 당선권 안에 들어가는 작품이었습니다. 딴 분들은 이제 작가들이 자기 취향이 있어서
후배들을 길러내는 데 있어서도 자기 비슷한 사람, 자기 비위에 드는 사람, 그런 분들을 골라내는 경우들이 간혹 있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안수길 선생님만은 그 길러낸, 그러니까 배출해낸 후배 문인들이 전부 다 자기 스타일하고 다른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이 나오지 않았는가. 그래서는 이제 제자들의 면에서도 다양성을 보이고 있는, 그러니까 자기 취향에 고집하지 않는 탈속한 그런 초월한 문인이 아니었는가,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안수길의 표정 가운데서 제일 인상에 뚜렷한 것은 웃는 모습이다. 넓은 풀밭에서 하늘을 우러러보며 황소가 혼자 웃는 모습이라면 어떨까. 학처럼 단아했던 대범한 군자, 조촐한 사나이로서의 삶에 혼신을 다했던 자연인 안수길. 그의 웃음 뒤에는 매일매일 바쁘게 보냈던 생활인의 모습과 원고 분량 이상의 구상 메모를 남겼던 부지런한 작가의 면모가 겹쳐있다. 일하는 데서 행복을 누릴 수 있고 행복을 차지하기 위해선 일을 해야 한다고 믿었던 안수길, 삼남 이녀의 아버지, 자기 문학의 파수꾼이었던 아내의 충실한 남편, 그리고 한쪽만 남은 폐. 그는 1955년 창작집 제3인간형으로 아시아 자유문학상을 수상한다. 조국 현대사의 어두운 자리에 조그마한 양식의 불을 켜고 작가적 양심을 지켜나간 안수길. 이 상은 그에게 주어진 고통의 훈장이었다. 정치적으로 불행했던 1960년대, 그는 반공법 위반으로 피라 사건을 일으켰던 분지의 변호인으로 나섰다. 그에게 문학적 양심이란 곧 실천이었다. 이 변론을 그가 서슴없이 맡은 것은 어려운 시대에 건강한 양식을 지키려는 그의 의지에서 나온 행동이었다. 당시에는 그 우리나라 그 사회 구조가 상당히 그 냉엄한 그 냉전 논리 속에서 그 정치 질서뿐이 아니고 사회 문화 모든 것이 아주 그 친미 일변도로 그렇게 흐르고 있었던 그 시대에 반미적인 작품이라고 해서 그것이 반공법에 저촉된 작품을 변론을 하신다 하는 그렇게 그 생각하시게 되기까지는 아마 상당히 그 용기가 필요하시고 선생님의 그 문학관과 문학관에 그 연유한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장소가요? 그때 재판을 받으셨던 곳입니까? 그렇죠. 저 오래돼서 잘 기억은 잘 없는데요. 여기 아래층에서도 받고 2층에서도 받은 기억이 있어요. 그때 안수길 선생님의 변론 내용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아마 그때 그 법정에서 강조하신 것은 작품을 창작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작품을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표현의 자유다. 예술에 있어서요. 그것을 늘 강조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법정에서도 표현의 자유가 손상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아마 소상하게 여러 예를 들으시면서 말씀하신 것 같고, 그때 그 방청석에서 상당히 그 감동적으로 선생님이 그 변론을 받아들였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1967년 여름, 안수길은 마지막 심혈을 기울여 북간도에 사오부를 써냈다. 수목처럼 성숙시키시오. 수목이란 여름이 오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쓸데없는 근심을 하지 않습니다. 여름은 반드시 오기 때문에. 안수길이 애송했던 릴케의 이 식기절은 북간도를 쓸 당시에 그의 심경을 대변하고 있다. 역사적 사실을 소설적 사실로 승화시키는 작업. 구한말에서 일제 강점기로 이어지는 우리 근대사의 기초적인 자료를 수집하고 그것을 다시 극적인 사건으로 엮어내는 일은 자신의 간도 체험을 민족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는 사명을 실천하는 과정이었다. 1959년 사상계에 연재하기 시작하여 1967년 완성하기까지 8년. 간도 개척 이민의 역사는 우리 근대사의 가장 아프고도 빛나는 민족 정신의 결정체로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이 작품을 북간도에서 민족 순환으로 작고한
유무명 인사들의 영전에 바칩니다. 북간도 앞에 붙여진 이 헌사는 가난에 쫓겨 망국의 서름을 아는 채 떠나야 했던 간도 이주민들에게 바쳐진 안수길의 뜨거운 감사의 말이었다. 북간도를 완성하는 일은 안수길에게는 목숨과도 바꿀 만한 필생의 작업이었다. 그날 더워서 말이야. 당신이 더우니까 이렇게 몸 움직이기 싫으니까 대야자 찬물 좀 떠오라고 그래요. 그래 찬물 뜨려고 대야가지고 찬물 떠서 뭐 계단으로 올라서는데 뭘 이렇게 쥐고서래 이렇게 하려고 그래. 그래가 그거 그냥 이렇게 던지고 내가 이렇게 손 깎아가지고 왜 이러는가. 뭐 이거 안 된다고 해서 통에 끊어서 죽는다고 해서 그래. 유서를 쓰는 심정으로 작품을 쓰라. 출세와 영달을 위한 분놀림이 유서의 본질일 까닭이 없다. 쓰고 있는 작품에 생명을 건다는 진지한 자세가 없을 때 그 작품에 생명이 있을 수 없을 것이고, 그러한 작품이 어찌 오랜 비바람 속에 견디어낼 것인가. 저 명아주는 우리에게 생명을 걸고 뿌리 내리려는 생존의 모습을 보여준다. 안수길은 북간도에서 못다 했던 작가의 말을 통로와 성천강에서 하게 된다. 한 민족이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은 근대화의 통로를 어떻게 거치느냐 하는 것이었다. 성천강을 가로질러 만세교를 건너온 안수길 문학은 그의 가족사 소설에 의해서 보편적인 민족의식을 획득하게 된다. 북간도가 민족 공동체적 경험을 바탕으로 했다는 통로와 성천강은 안수길 가족의 경험이 소재가 된다. 식민지 시대를 살다간 평범한 인간인 주인공 윤원국. 그는 다름 아닌 안수길에 붙인 안영호였다. 만년에 이르러 안수길은 더욱 첨예한 민족주의적 시각을 갖춘다. 조국을 등진 망명 시인의 행각을 통해 사람으로서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와 작가로서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를 함께 보여준 망명 시인. 그것은 작가 안수길이 마지막으로 도달할 수 있었던 민족주의의 완성이었다. 이화의 월백하고를 경향신문에 연재하던 중 1977년 4월 18일 그는 급성 폐렴으로 숨을 거둔다. 우리는 당신의 좁은 서재를 뺏어서는 안 되었고, 맞담배질을 하여 서재의 공기를 더럽혀서는 안 되었고, 술잔을 권하여 건강을 해치게 해서는 안 되었고, 당신의 휴식할 밤을 송두리째 뺏어서는 안 되었고. 제자이자 작가인 최인훈의 소사는 이렇게 흐느끼고 있다. 그의 후기 단편들은 하나같이 분단 조국의 어두운 단면을 노대가의 수려한 필치로 그려내고 있다. 이것은 그의 필생의 업, 다름 아닌 두 개의 고향을 조국이라는 거대한 실체 앞에 하나로 묶어내는 일이었다. 인간 안수길의 나이 66세에 작가 안수길의 연륜 42년. 이 두 나이를 합하면 100년이 넘는다. 평생토록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와 씨름하며 살아온 작가만이 이렇게 두 개의 나이를 보탤 수 있는 것이다. 고향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은 그에게 뼈아픈 상처였지만 북간도, 통로, 성천강 등의 대작들이 그의 고향 상실의식에서 나왔다고 볼 때 우리 문학을 위해서는 오히려 다행스런 일이라 할 수 있다. 그에게 있어서 문학이란 잃어버린 고향을 회복해 나가는 기나긴 산고의 과정이었던 것이다. 고향은 고향 그 자체보다 그것을 그리는 마음에 있는 것이다. 고향을 떠난 낯선 곳에서 고달프고 슬픈 삶을 보낼 때 그 고달픈 마음을 촉촉히 적셔주고 위로해주는 것이 고향을 그리는 마음인 것이다. 따라서 고향이란 고향을 떠나는 데서부터 한 인생에게 귀중한 것으로 간직되는 것이다. 사람은
태어나서 한 일가를 이루어내며 그가 몸을 일으켰던 곳으로 되돌아간다. 열려진 끈, 참다운 민족문학의 생활을 위해 그는 우리 문학사가 건너가야 할 징검다리가 되어 남아있다.